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관계로 여러분들께 주식시장 관련 이야기를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 왜냐하면 추석 연휴 동안에 뭐 어디 친지들 방문하고 다 돌아오시고 나면은 심심하실 것 같아 가지고요. 특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굉장히 심심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두서없이 여러분들께 특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특집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이름 짓기를 돈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서 돈 시리즈 이렇게 해서 특집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3일 연휴라서 오늘부터 3일 연휴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 동영상은 추석 연휴가 아니라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추석 때 가족들 만나가지고 요즘 살기 힘들다, 경기 불황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셨겠죠. 그래서 경기 불황의 원인, 오늘은 요 이야기를 좀 할까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정부 주도 경기 부양의 부작용, 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 많은 사람들 사귀는 노하우, 제가 가진 노하우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경기 불황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서론이 조금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가치투자연구원 카페를 보시면 제가 자기개발 관련해서 자격증 몇 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저는 뭐 금융권에 종사할 예정이 아니라 또 뭐 그쪽으로 취직할 사람이 아니고 또 지금 이 나이에 취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격증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격증은 자산관리사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상대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대학교 졸업하면 다 웬만하면 다 취득하고 졸업하시죠. 그래서 저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제가 뭐 주식 관련 경제 관련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동안 알고 있던 경제 지식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취득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보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보수 교육 받고 나면 다시 3년간 연장이 돼요. 지금 2022년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금융회사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 볼까도 생각해 봤는데 금융회사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취직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금융권의 일원이 될 수 있어도 어떤 사람이 금융회사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 금융산업에 하나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가거나 계속 통합이 돼 갈 수는 있어도 새로운 어떤 뉴페이스가 나타나 가지고 나도 금융산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끼워줘 라고 했을 때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금융 쪽은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런 거고, 또 요거는 투자자산 운영사라 해가지고 뭐 주식 투자 이야기를 카페에서 자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격증 정도는 하나 뭐 시험을 쳐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전에 딴 겁니다. 땄는데 저거는 자격이 유효기간이 또 있어. 이것도 계속 있는 게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 뭐 정권사, 금융권 이런 데 취직하지 않으면 또 소멸돼요. 그래서 그냥 따보긴 따봤는데, 이거 따보면서 또 생각해 본 것이 투신사, 운용사 같은 것도 만들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뭐 앞서 말씀드린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권하고는 좀 그것보다는 진입장벽이 좀 낮습니다. 한 단계 낮은데 직원들도 몇 명 있어야 되고 자격증 보유자도 몇 명 있어야 되고 자본금도 조금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독이 또 아주 심하더라고요. 이것도
사람들 돈을 취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아니면 감독기관에 감시 감독이 굉장히 좀 심하더라고요. 분쟁도 좀 제법 있고요. 그래서 따놨긴 따놨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쪽으로도 취직할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좀 쓸만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그 이듬해 하나 땄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부하면서 좀 많은 도움이 좀 되었어요. 그동안 부동산 관련 공부했던 거 정리도 좀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만나는데도 이 자격증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하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 대화의 질이 조금 달라요.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거는 조금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저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뭐 직접 차릴 수도 있고요. 또 임대관리회사 이런 것도 차릴 수도 있고, 또 저 자격증을 가지고서 현업에 한 5년 정도 종사하게 되면은 또 앞서 보여드렸던 투자자산 운용사 정도만 있어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부동산 자산 운용사라고 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주는 그런 자격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회사, 지금 보시는 자격증은 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또 줍니다. 그게 부동산 자산 운용사라 해가지고 돈 조금만 주면 돼요. 그래서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뭐 그거는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 몇 명 모아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를 또 차리게 되면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팔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것보다 진입장벽이 낮아요. 한번 올려놓고 보니까 진입장벽이 낮은 순으로 가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쓸모가 있는 게 바로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저 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부동산은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자산을 늘려간다고 하면은 크게 보면 부동산, 주식, 채권이거든요. 부동산, 정권, 채권 세 개인데, 채권은 우리가 조금 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과 뭐 정권, 주식입니다. 근데 뭐 주식 투자는 늘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주식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뭐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뭐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또 그리고 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또 그리고 같은 뭐 상가나 땅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그 정보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지역의 특수성이 또 가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자격증이 있기 전부터 계속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만히 있다 보면은 주식 투자와 비슷하게 경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돈 버는 그분들께서, 중개사 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가만히 오래 있다 보면은 가끔 뭐 제하고 있는 동안에 뭐 전화 같은 거 이렇게 받으실 때 보면 이분은 어떻게 영업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친구도 있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꾸 이제 뵙다 보면 좀 친해지기도 하고 해서 돈 있는 분들도 뵙게 돼요. 그래서 뭐 집주위에는 부동산에 자주 놀러 가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래 돈 벌구나 이런 것들 뭐 자주 배웠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범위를 넓혀 가지고 제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부동산 많이 가봤습니다. 차 타고 아무 때나 내려서 근처 부동산에 가서, 아니면 뭐 정부에서 어떤 뭐 경기 부양,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신도시를 만든다, 아니면 이쪽에 뭐 조정 대상 구역으로 뭐 지정을 했다, 뭐 이런, 아니면 정부에서 대출을 제한했다, 이런 발표가 있을 때마다 자주 가요. 땅 전문으로 하시는 분 뵈러도 가고, 아니면 상가 전문으로 하시는 분 뵈러도 가고, 이렇게 해서 가서 그냥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제가 공인중개사를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사무실을 한번 해보려고 일단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전혀 이쪽을 모른다. 그래서 좀 사장님들 조언도 좀 얻고 가르침도 좀 얻고 싶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그냥 가시오 안 합니다.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부동산 사무실을 가보면 바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좀 조용합니다. 특히 현재 정부가 들어나서부터는 부동산이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옛날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그냥 팔이 날리고 있어요. 그 문 닫은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동산 하다가 떡볶이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동산 하시다가 오토바이 배달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 해도 반 정도는 문 닫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다녀다 보니까 아파트, 상가, 또 그리고 땅, 토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소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 경기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입니다. 바로 대출 규제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고 또 이쪽에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고 싶어도 하고요. 근데 저 대출 규제가 있어서 땅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예전에는 그 땅 자체를 가지고서 담보로 잡혀가지고 소득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 땅 자체만 가지고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땅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 소득이 없다면 이 땅을 그냥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살 사람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팔 사람도 안 팔아서 그대로 놔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경기 불황의 원인은 바로 저 대출 규제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은 겁니다. 이건 다 공정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저 대출 규제가 왜 왔는가? 왜 생기게 됐는가?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부동산에 계신 분들은 대출 규제라고만 이야기하시죠. 실제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건 확실하니까. 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돈을 갖다가 막 풀 때 그때하고 경기가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 정부의 악감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 대출 규제가 왜 일어났는지는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럼 막연하게 대출 규제 때문에 경기 불황이 왔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쭉 커서 한 단계 더 가볼 수 있는 게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들어가면은요 대출 규제 관련 내용이 있어요. 업무 자료 가가지고요 검색을 하나 해봅시다. 바젤 3라고 제가 카페에서 한 번씩 말씀드렸죠. 가장 최근에 나온 바젤 3 관련 내용을 보니까 여기 있네요. 2019년 4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2019년 4월 15일 날 바젤 3 관련 이게 대출 규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자료가 오픈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내용을 일단 한번 봅시다. 좀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찾아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조금 봅시다. 보면은 이렇죠. 지금 바젤 3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07년도 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에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취약점, 또 그 취약점이 어떤 거냐면 과도한 내외 레버리지 추구, 이게 레버리지 추구, 또 위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부족한 자본,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또 그리고 금융시장의 작은 경색을 견뎌낼 수 있는 유동성 고갈, 이런 것들인데 일단 금융위기 때 2007년도 8년도 이 금융위기 때 과도한 레버리지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가진 돈은 요것밖에 없는데 너무나 큰 레버리지를 가지고 거품을 심하게 일으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거품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럼 이 거품 언젠가 꺼졌을 때 이 꺼진 거품을 갖다가 커버해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도 없더라. 뭐 금융권이 다 부도나 버리니까 돈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없어져 가지고 경제가 크게 어려워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바젤 3가 저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때부터 시작해서 바젤위원회에서 전 세계 금융권 은행들 모아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 하나하나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와 관련해서 우리 카페에서도 잠시 설명해 드렸는데 볼코 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 볼코 룰은 예전에 1970년대 미국이 너무나 많이 돈을 풀려가지고요. 그때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때문에 돈도 엄청나게 풀어버리고 또 그리고 73년과 78년에 1차, 2차 그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미국 경제가 돈 아무리 풀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이때 연준의 의장이 바로 폰 볼커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 금리를 1985년도 뭐 거의 20% 기준금리를 20% 가까이 올림으로써 이 경제 위기를 잡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을 오바마 대통령 때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요. 이 금융권 너무 고삐 풀린 망가지처럼 돌아다니는 이 금융권 제발 좀 제어하게 해주세요 해서 볼코 룰이라고 해서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좀 풀어달라고 그 월가에서 계속 로비를 했겠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다시 은행들은 부분적이나마 거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완벽한 거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바젤 3가 아직 세계 각국에 진행하고 있긴 해요. 계속 이야기 좀 더 해봅시다. 일단 저런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기 내용을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꺼냈냐고 하면 여기 있죠. 향후 계획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요. 향후 계획 보면 우리나라 이렇습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업계에서 근본 개정안을 바젤위원회에서 합의한 일정 2022년 1월 달에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2022년 1월입니다. 차질 없이 국내 도입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 개정을 2019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개정된 시행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잘 보세요. 2007년도 8년도 이렇게 거품이 뽕 하고 터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은행들이 너무 거품 많이 만들거나 은행들 좀 건전화시켜야 되겠다, 규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모여서 이제 바젤위원회에서 의논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올해가 2019년이 요때를 합시다. 여기 2019년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렇게 전반적인 방향은 은행에 돈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간 거예요. 돈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은행들이 돈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씩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하, 인상 뭐 이런 걸 통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아니면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이익을 갖다가 보존해 주기 위해서 중금리 대출이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다 그랬죠. 자, 여튼 일단 돈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과정에 이렇게 경기 부양을 정부에서 이렇게 대출을 약간 이렇게 나라마다 약간 유도리 있게 조절할 수가 있긴 하지만 방향은 이겁니다. 방향은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튼 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게 2015년도 부분적으로나마 돈을 좀 풀었지요. 저 이명박 정부 때 돈 푼 거는 그냥 사라진 돈 채우는데 급급한 돈을 채우기만 그러니까 돈이 자꾸 사라지니까 대출이 빵꾸 나면서 공중으로 붕붕붕붕 날아가니까 부실 채권화 되니까 돈 찍어내가지고 그냥 계속 채우는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역할을 했고, 조금 안정이 돼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는 경기를 조금 살려보려고 대출을 좀 완화를 했죠. 그 과정에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렸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약간 반짝 경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대출을,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집값이 계속, 현 정부의 고민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대출을 좀 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쪼다 보니까 부동산을 살 사람이 없어요. 세금은 또 올라가는데 대출을 내지 못하니 계속 부동산은 가격은 떨어지고 세금은 오르고 이렇게, 또 살 사람이 없으니까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진 분들도 자산 가격 하락, 땅 가진 분들도 자산 가격 하락. 국지적으로는 돼요. 국지적으로란 말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합시다. 그럼 전체의 자산 가격이 다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돈 좀 푸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 지역에 뭐 신도시 만든다. 조금 풀고, 요 지역에 좀 풀고, 요 지역에 풀고, 요 지역에 풀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조금 푸는 지역은 조금 돌아갈 수가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벙벙벙벙 엎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019년 9월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경기 부양하려고 그러고 통화적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펴서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바젤 3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대출 낸 사람들이 이자 부담은 조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출을 또 하거나 기업이 대출을 해서 경기가 부양될 리는 만무하다. 어려울 것이다 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과 우리가 GDP 할 때, 산정을 할 때 가계, 기업, 정부 아닙니까? 가계와 기업이 돈을 만들지 못하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정부가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여튼 2019년에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가 약간 반짝이라도 되려고 하면은 이 추세적으로는 하락이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대출을 규제한 쪽으로 나아가겠지만, 부분적으로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주면 조금 시장이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뭐 정부에서 과감하게 돈을 좀 재정 투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살아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뭐 경기 부양책 펴든 말든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집 가진 분들, 아니면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언제까지 어렵겠노라고 생각했을 때 답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지금 경기 불황의 원인은 돈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돈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무역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전 세계가 지금 침체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돈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을 줄이니까 누가 돈을 풀어야 돼요? 정부에서 돈 풀죠.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경기 부양을 하고 풀고 있어요. 자, 은행에서 돈 푸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품을 많이 만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은행이 부도 났죠. 은행이 부도 나가지고 IMF 때도 우리 은행 부도 났잖아요. 기업들도 부도 났지만 은행 부도 났잖아요. 2007년 8년도 은행 부도 났죠. 왜? 돈을 너무 거품 많이 풀어서 거품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은행들이 돈 안 풀고 계속 좋으니까 누가 돈 풉니까? 정부에서 돈 풀죠. 그럼 돈이, 실물 경제는 어떻게 늘어나지 않는데 돈만 자꾸 풀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리고 짐바브웨이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돈 막 찍어내면 정부 부도 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금을 일부 들고 있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말 듣고 금 전부 다 몰빵하거나 이러면 참 곤란하지만 자산 배분을 할 때 어느 정도 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유리하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튼 지금 2019년 요때인데 그럼 언제까지 어렵냐? 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대요. 그럼 여기 2022년 1월 1일에 합시다. 이때부터 시행한다고 하네. 시행. 대출을 더 쪼겠다 이 말이에요. 더 쪼겠다고. 그럼 여기 2022년이에요. 그럼 2023년, 2024년, 2025년 언제까지 쪼을지 모르죠. 계속 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산이 축소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투자하기가 굉장히 여의치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예전에 확정적 경기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 있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평생을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자산이 축소되는 시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겠어요? 안 될 겁니다, 아마. 또 그리고 이 시기가 지금 2007년과 8년부터 시작했어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2019년이에요. 이래 되면 앞으로 10년 더 간다고 봐야 돼요. 2027년, 8년 이래까지. 그 이후에도 뭐 자산을 무조건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은행이 건전화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때 되면 정부에서 은행의 역할을 대신해서 돈을 막 풀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빵꾸나게 생겼거든. 어떻게? 은행 너희 좀 도와다 할 수도 있겠죠. 정부가 은행 너희 좀 도와주라. 그때 은행이 다시 돈을 풀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은행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산이 축소되는, 이것도 20년 되죠? 아마 지금 봅시다. 1997년도 아니면 90년도 태어났다 합시다. 그래서 그럼 80년도 후반 해도 되겠네요. 그때 태어나가지고 한 2007년 8년 때부터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2007년 8년에 20살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2019년이면 30살이 조금 넘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뭐 어릴 때는 뭐 부모한테 돈 받아 써서 경제 개념이 없다 싶시다. 그럼 대학 졸업해서 사회 나와서 쭉 30대 초반까지 말이에요. 이때까지 살기를 어떤 시대로 살아서 계속 이렇게 자산이 축소되는 시대를 살았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는 어떤 시대를 살았어?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는 시대를 살았죠? 그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자산이 자녀는 축소된단 말이에요.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에 살고, 아버지는 뭘 해도 열심히 하면 되는 시대에 살았는데, 전혀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단절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앞으로 10년은 더 그렇게 살아야 될 수가 있어요. 이 보세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요. 그럼 시행하면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되니까, 적어도 5년은 더 안 가겠네, 이 말이에요. 그럼 2027년이나 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들어서 치면 지금 한 32살이다 하면은 뭐 42살? 그때까지 계속 자산이 축소되는 시기에 살 수가 있겠죠. 재수 없으면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요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옛날처럼 막 꼽아나면 돈 벌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집도 살면 무조건 오를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곤란하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주식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뱅글뱅글 도는 개념, 또 그리고 이것도 좀 약간 순환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특히 뭐 전반적으로 다 산업이 일어나서 간다기보다는 특정한 몇 가지 업종, 뭐 자동차, 뭐 첨단 IT, 뭐 이런 것, 또 그리고 뭐 앞으로 물류 쪽도 괜찮을 수가 있겠죠. 운송, 또 그리고 의약품 이런 쪽으로 좀 몰려서 가고 나머지는 그냥 막 거의
뭐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뭐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산이 커지지 않고 특정한 곳에 모인다 이 말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전국토가 옛날처럼 막 이렇게 개발되리라고는 좀 보기 힘들고 조금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거 아니면 정부가 정말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거. 또 그리고 뭐 제조 비중이 너무나 큰 쪽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부동산을 방문을 하면서 지금 자주 가요. 요즘도 계속 가고 있고요. 자주 가는데 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경기 불황이다 하는데 그 불황의 원인은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고까지는 사람들이 알더라 이 말이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그 원인에 대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2019년입니다. 지금 이미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직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2015년, 16년 뭐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돈 풀었던 그 반짝했었던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 힘든 시기를 살고 있죠. 또 그런 때가 올 것이라 보고 있죠. 금리 인하되면 전부 다 될 거라 보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하고 상관이 없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 금융자산이 전 세계의 어떤 세계인들을 상대로 질들이는 겁니다. 너가 이 금융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맛 좀 봐라 이거예요. 금융이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는데 국민 세금 좀 떼먹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부도덕한 놈으로 보고 우리를 모함했다 이거지. 너가 맛 좀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가 자산들 한번 쪼그라들어서 힘든 시기 한번 살아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너가 은행들 이렇게 욕먹했는데 너가 한번 해봐라 이거죠. 금융자본 없이 너가 한번 지금 한번 살려봐라 이거. 너가 세금 걷어서 알아서 한번 해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여튼 이 경기 불황은 경기 불황이 오래 간다기보다는 자산이 대출 규제, 자산이 줄어드는 이런 시기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식 투자도 돈이 정말로 몰리는 쪽으로 현명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요즘 같은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도 예타 면제례가 반짝해서 가죠. 그건 정말 반짝일 수가 있어요. 반짝거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았다가 또 물림이 돼.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현명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지금 이 자산 축소기에 살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불행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일본이 자꾸 뭐 잃어버린 20년 일본 불쌍하다 하하하 그랬죠. 꽃이다 일본 놈들. 근데 벌써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을 보냈습니다. 지난 10년 잃어버린 10년 아닙니까? 뭐가 늘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 그런 날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앞에 다 닥쳐오고 있는데 이래 되니까 어때요? 뭘 해도 안 되니까 지금 사회에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기본소득주자, 국민들 기본소득주자 있는 사람들 니 좀 내놔라 이거야. 니는 왜 돈이 많나 이거지. 내놔라 이거야. 세금으로 내놔서 같이 먹고 살자.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다 안 되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들마다 고민이 있죠. 왜? 자꾸 자산이 쪼그라드는데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없단 말이야. 자꾸 없거든. 지금 자꾸 없어지거든. 이게 돈 줄어든 만큼 자산이 값아지는 거예요. 자꾸 없는데 내놔라니까 짜증나겠죠. 그래서 세대 간의 싸움도 갈등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웬만하면은 뭐 길 가다가도 참고 살고 또 그리고 괜히 사람들 많이 치다보고 시비 걸지 말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냥 제가 잘못했다 하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갈등을 피하고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다 생각하면서 조금 현명하게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갈등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정부나 아니면 사회 사람들은 해도 안 되니까 절망감이 젖어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뭐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데 놀아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힘든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그래 안 되니까 힘든 거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경기 불황의 원인이 대출 규제 때문이다. 자, 이런 이야기로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내일은 정부 주도 경기 부양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미있을 겁니다. 제가 예언건 아니지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그리고 내후년 적어도 2년 후 정도 되면 아니면 그 기간 안에라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아주 재밌는 기사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기사를 볼 수 있는지 내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